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 선생과 함께하는 시사야부리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김 선생입니다.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김쌤의 해설 대단하다. 부담스럽고요. 네.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댓글도 하나 있었어. 김펠레? 아니 말고 미니76님께서 대댓글이 막 우리 하도 이제 빨리 지나가니까 이분이 뭐라고 남기셨냐면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축구 좋아하는 남자들이 다 하는 정도인 것 같네요. 뭐 이런 것은 지나가셨어. 맞아요. 네. 이 정도는 다 해.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보기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자분들은 열광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 열광만 있으면 됩니다. 네. 남자분들의 뭐 신경도 안 써. 그렇지. 그럼 축구를 막 좋아하시면 그럴 수 있겠는데요. 저처럼 이제 축구 보는 걸 뭐 그렇게 싹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가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만 들으세요. 딱 그 정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정도로만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는 정도가 그 정도고요. 더 깊은 내용은 다른 분들한테 가서 보세요. 그 있잖아요. 히든 풋볼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핵노잼. 그래요? 몇 개 재밌을 거야. 자, 그래서 월드컵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텐데 16강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 주 중에 16강전 8경기가 쫙 있었고 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지금 금요일날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는 이제 8강전으로 돌입을 합니다. 16강이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우루과이, 포르투갈, 그다음에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벨기에, 일본, 스페인, 러시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콜롬비아, 잉글랜드 뭐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일단 저는 프랑스, 아르헨티나전.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거 제가 김펠레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게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한테 4대3으로 졌어요. 변명을 하나 하자면 아르헨티나가 그 전에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던 게임 전력이었다면 프랑스한테 4대1로 졌어야 돼요. 근데 4대3으로 졌습니다. 괜찮겠다는 거지. 그런데 프랑스가 신성 은바페의 활약으로 은바페. 대단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할 수 있는 힘은 딱 여기까지였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은바페라는 선수들과 이제 왜 월드컵마다 한 명의 라이징 스타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브라질 월드컵 때는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라이징 스타였어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단연 현재까지는 은바페다. 그치. 은바페 선수가 생긴 게 되게 귀여워요. 닌자 거북이처럼 생겼거든요. 19살인데. 나이도 어립니다. 생일이 12월이더라고. 98년 12월 20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20살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만 19에 우리나라 20살인데 굉장합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피드가 거의 우사인 볼트급이에요. 그리고 공 다루는 스킬도 굉장해요. 그리고 별로 쫄지도 않아. 2골을 연속으로 넣어버리는 바람에 4대3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가. 그게 아니었다면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6강을 보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라이징 스타가 은바페가 되지 않을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네이마르예요. 두 스타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네이마르가 사실은 이번 월드컵의 진짜 주인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월드컵 전에는. 근데 상대적으로 네이마르는 좀 쪼그라드는 기분이고 경기할 때 몇 가지 좀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거기가 뭐 유명한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기 때문에 오버 액션 굉장하거든요. 공 이렇게 하면서 발 살짝 밟았다고. 그거 거의 뭐 애 땡깡 부리듯이 막 하더라. 하도 오버 액션이 심하니까 이제 좀 너무한다 싶은데 오히려 이런 댓글도 있어요. 저 정도 표정과 연기력이면은 진정성 있는 연기다. 저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다. 못하지. 인정해야 된다. 못해요. 근데 아마 제 예상에는 브라질 아니면 프랑스 둘 중에 하나가 우승국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둘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아마 스타가 되지 않을까. 근데 러시아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은바페가 대단한 선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월드컵뿐만이 아니고 향후 한 10년간 축구계를 이끌어갈 스타가 될 거다라는 느낌인 거죠.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의 시대가 지나고 바야흐 은바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은바페가 지금 19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9 이번에 갓 데뷔한 애가 아니에요. 걔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그 전에 뛰고 있던 파리 생제르맹 전에 AS 모나코에서 이적을 할 때 이적료가 이미 2,600억입니다. 18살 애가. 네, 2,600억이에요. 그리고 18살에서 17살 때 뛰었던 AS 모나코에서 AS 모나코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게 박주영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 유명하죠. 네, 모나코 왕자라고 해서. 그냥 프랑스 리그에 좀 중하위권 팀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근데 그 해에 리그앙 우승을 합니다. PSG를 제끼고. 근데 누가 있냐면 라다멜 팔카오랑 은바페가 둘이 투톱이에요. 그러니까 팔카오는 한물 갔던 스트라이커였는데 AS 모나코에서 이제 재활을 한 거고 은바페는 완전 신인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리그랑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26골을 넣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때 AS 모나코가 챔피언스리그 4강을 갔어요. 4강. 모나코가 4강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 근데 거기서도 은바페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쟤는 라이징 스타 중에 라이징 스타구나. 그래서 2,600억이 된 거군요. 그렇죠. 몸값이. 레알 마드리드랑 PSG가 최종적으로 경쟁을 했어요. 마드리드는 잠재적으로 보면 이제 호날두랑 벤제마의 대체자를 찾았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돈질을 한 PSG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PSG로 들어갔고 그때 PSG가 네이마르도 영입을 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번 하자라고 단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이번에 못했지. 레알이 했잖아. 16강에서 레알한테 져서 떨어졌어요. 근데 경험 부족이 드러나더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 선수는 하여튼 뭔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지나고 끝나더라도 전 세계 축구계를 이끌어가는 최대 스타가 누가 될 거냐. 은바페라는 선수를 한번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결과적으로 메시, 호날두는 둘 다 떨어졌어요. 다 갔어요. 네, 16강에서 둘 다 떨어졌고 그 둘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가 주목했던 그 게임은 벨기에 일본 게임입니다. 못 봤어요, 이거.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벨기에 일본전이. 벨기에 일본전 전에 무슨 게임 있었습니까? 브라질 멕시코. 그러니까. 네. 제가 브라질 멕시코 봤잖아요. 네. 재미가 없더라고. 그건 뭐 그냥 그랬지. 2대0으로 이겼는데 그건 뭐 그냥 그랬어. 그 네이마르도 엎으셔가지고 계속 땡깡 부리는 그거면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그죠. 이거를 그 다음 경기를 봐야 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워낙에 처지고 그러길래 오늘은 패스. 잤는데 그 다음날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벨기에 일본전은 사실은 다른 뜻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굉장한 그 화제가 됐던 이유는 딱 하나죠. 일본이 떨어졌어. 제발 떨어져라. 근데 그걸로 지금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던 한준희 의원의 샤우팅 해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짧게 듣고 가시죠. 네. 자, 한번 역습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벨기에 가능합니다. 데브라이너 올라갑니다. 데브라이너 공격 파선 잘 열었어요. 오른쪽 잘 열었어요. 자, 잘 넘겼어요. 뒤쪽 골이에요. 나세루 샤들리 감사합니다. 3대1. 제가 아까 너무 잘못했어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나세루 샤들리 감사합니다. 나세루 샤들리 후반 추가시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 네, 이게 우리 5천만 국민의 마음입니다. 벨기에가 질 뻔했어요. 갔다 가면. 전반전에서 삽을 많이 펐어요. 오히려 전반은 일본이 잘했어요. 그래요? 안 봐가지고. 네. 일본이 생각보다 벨기에를 되게 많이 압박을 했어요. 왜냐면 원래 벨기에가 이제 3백 전술을 썼거든요. 걔네가 레프트백이 약해요. 그러니까 4백을 못 쓰는 거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센터백 2명이 되게 강합니다. 토트넘의 알더베일트러랑 베르통원이 둘 다 벨기에 센터백이에요. 그럴 거면 그냥 3백 쓰자. 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일본이 3백을 잘 깨요. 왜냐하면 J리그에서도 최근 한 1, 2년 사이 J리그 전술 트렌드가 3백을 깨는 거에 초점 맞춰진 리그가 J리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을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벨기에에서는. 네. 엄청 쉽게 깨는 거예요. 겨우겨우 전반을 끝내고 벨기에들 다 막 뒷머리 긁고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 시작하면 뭐가 바뀔려나 하는데 별로 선수도 바뀐 것도 없고 전술도 바뀐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2분에 한 번, 7분에 한 번 두 골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일본이 2대0으로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벨기에 입장에서는 애들이 뭐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3백을 4백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3백을 유지하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패스 플레이가 아니라 벨기에는 패스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거든. 중간에서 만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걸 버리고 높이로 승부해라. 일본 애들이 피지컬이 약하니까. 그래서 한준희 해설위원이나 여러 그 다른 채널 해설위원이 펠라이니를 넣어라. 마루앙 펠라이니라는 그 키가 큰 공격수가 있어요. 마이크 머리 하고 있는. 펠라이니를 넣어서 그냥 원톱 또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쓰면서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려라. 그럼 루카쿠랑 펠라인이 두 명이 머리가 있으니까 흘러나오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중간에 후반 20분 좀 되기 전에 펠라인이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두 골이 딱 들어간 거예요. 베르통원이 첫 번째 골은 약간 뽀록 비슷했는데 크로스 형태로 머리로 헤딩을 딱 올렸는데 그게 어리버리하게 쏙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아자르가 제대로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펠라인이 머리 맞춰서 동점. 그러니까 전략에 딱 맞춰 들어간 거죠. 이제 그 뒤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루즈타임까지 포함한 18분 정도인데 그게 되게 밀고 밀리는 게임이었어요. 일본도 잘 버텼어요. 난 저거 연장전 가는구나 이 게임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루즈타임 딱 한 3분 정도 남겨놓고 조금 먼 거리에서 일본이 프리킥 찬스를 얻었어요. 이제 혼다 케이스케. 요 놈이 아시아 선수 중에 무회전 제일 잘 차기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무회전 킥을 되게 멋있게 찼어요. 한 20m 전방에서. 들어갈 뻔했어. 그거 들어갔으면 이제 우리가 끝났지. 한준희 해설위원이 울면서 끝났겠지. 근데 그거를 크로트와 골키퍼가 잘 쳐냈고 그때 일본이 패착인 게 아무리 자기네가 마지막 찬스라고 해도 뒷문을 지키기 위해서 수비수를 그렇게 다 땡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혼다가 찬 볼이 루즈볼로 나오거나 다시 제 크로스 찬스가 올 거를 기대를 해서 선수를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공이 퉁 튕겨나와서 롱패스를 한 번에 쭉 뿌려버리니까 공격 숫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역습 찬스로. 그래서 그대로 몰고 가서 루카쿠가 흘려준 볼을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간 샤들리가 톡 밀어넣어서 끝나기 30초 전에 역전골. 야, 끝! 진짜 억울했겠다. 일본 애들 뭐 특유의 그 진짜 원통한 표정 있잖아요. 항상 원통하지. 일본 애들 또 진짜 원통해 하잖아요. 막. 거의 활복할 기세로 막. 그래서 벨기에, 일본은 9-4-1승으로 벨기에가 올라갔고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이제 러시아. 야, 이건 봤어요. 네. 이거 봤어. 러시아 스페인전. 진짜 재밌더라 이거. 네. 저는 이 러시아전을 보면서 2002년 한국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 이거 완전 붉은 악마들하고 비슷하게 전부 다 러시아 응원하고 8만 명이 그냥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나중에 막 그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응원하라고 막 일어나서 응원하라고 막. 야, 대단하다. 러시아가 스페인을 상대로 해서 되게 잘 버텼어요. 스페인이 끝없이 때렸는데 결국에는 한 골을 안 먹고 승부차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개최국을 상대로 승부차기라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생각해봐. 승부차기는 사실은 기술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치. 기세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자신 있게 하냐 싸움이야. 네. 근데 8만 명이 일방적으로 응원하잖아. 그리고 스페인 선수가 찰 때 8만 명이 일방적으로 야유를 한다고요. 멘탈 버티기 힘들어. 그러니까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도 스페인이 승부차기에서 진 거예요. 그렇지. 네. 그때 호아킨이 겁에 확 질려가지고 나왔던 그 표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러시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의외로 결승까지도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VAR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랬는데 스페인에서 막 난리 나가지고 막 스페인 중계석에서는 그것도 개최국의 힘이죠. 근데 그 정도는 재미를 위해서 승부차기까지 갔으니까 뭐 노골적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 2002년 때 생각하면 뭐 그 정도는 양반이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과 브라질이 강해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김펠레 둘 다 떨어진 거 아니야? 하지만 브라질과 스페인이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브라질은 남았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게임들은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뭐 이런 쪽들은 대부분 루즈하게 갔고 잘못하면 브라질과 러시아가 붙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반절 나눠져 있잖아. 그 앞에 반절에 브라질, 프랑스, 벨기에까지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사실상 나머지 국가들보다 우승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 세 나라 중에 하나랑 러시아가 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라질 혹은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붙으면 야.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부터 이제 8강전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말 야부를 할 때면 아마도 저희가 결승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결승이니까.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 진짜 재밌는 게임들만 남아있다. 놓치지 마셔라. 그렇죠. 4년에 한 번 온다. 우승국 하나만 찍읍시다. 전 브라질.
브라질? 네, 브라질. 아, 브라질. 난 러시아 찍을게. 러시아. 푸틴의 힘. 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네. 하여튼 4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니지. 4경기 하고 결승전 하나 남고 3, 4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네. 그렇다 치면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네.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난주 시사 이슈들을 이제 몇 개 좀 뽑아보면, 네. 그래도 뭐, 비중 있게 다른 것도 있고, 안 다른 것도 있는데, 네. 4대강 관련해서 감사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MBC만 제일 위로 올려가지고, 막, 왁자지껄 보도를 하고, 네. 네. 이게 PD수첩에서 옛날에 4대강 뭐, 수십 6m의 비밀 이런 것도 했으니까, 그 제목 달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언론사는 이제 뭐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까지 크게 보도는 안 했던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감사원이 뒤늦게 확인 사살을 해준 거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 감사원이 4대강 관련해서 이미 감사를 3차례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번이 4번째잖아. 네. 그 전엔 뭐 하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 네. 그 마음을 영향을 받은 거죠. 네. 네, 감사원이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원래는 독립기구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권 눈치, 대통령 눈치 이런 걸 본 거니까 그쵸. 지난 10년 동안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거를 방패 삼아서 뭐 여러 차례 한 건데 정치적으로 보복을 한 거라고 얘기를 이제 막 하고는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그렇고 언론사별로 보도 비중이 달랐던 게 저는 조금 눈에 와서 밟히더라고요. 전 다 보진 못해서 어떻게 달랐나요? 그러니까 MBC만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중간쯤에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는 보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돈이 들어간 사업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심층 취재를 좀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이렇게 해보면 좋을 텐데 그렇게 땡기는 주제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핫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뭐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네. 품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뭔가가 딱 나올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 주제라서 이런 거는 돈을 쓸 수 있는 커다란 언론사가 좀 심층 취재를 팀을 붙여가지고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 주변에 지금 보호를 막아놔가지고 뭐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홍역을 앓잖아요. 네. 여름마다. 근데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가 이래도 되나? 이걸 좀 추적을 누가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으니까. 31조가 들었다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우린 22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야. 10조 가까이를 더 썼더라고요. 왜냐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31조면은 어후. 그러니까 이 돈을 썼는데 실제로 뭐 이제 홍수가 정말 나가지고 물을 가둬놓거나 뭐 이럴 필요가 생기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계산한 건 한 6조 6천억 7조 좀 안 되게 수익성이 있다고 본 거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뉴스공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땅 파는 거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냐. 왜냐면 6m를 파는데 들어가는 돈이 몇 조가 더 들어가니까 그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 사실은 보호를 막고 4대강을 만들고 이런 게 메인이 아니고 MB는 거기서 돈을 슈킹하는 게 메인이 아니었을까 라고 짐작을 하는데 입 밖에 내진 않지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누구 돈으로 어떻게 들어갔냐,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냐 이건 좀 실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누군가 붙어가지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수사도 되고 그래서 뭐 실체적인 진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 네. 어쨌든 감사원에서 이렇게 갈무리를 했고 공소시효도 지나고 또 대통령은 지금 감옥 가 계시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뭔가를 할 수는 없어서 야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야 이런 불행도 생기는구나. 근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요.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손이 탔어요. 네. 네, 여러 차례 검찰에서 건드리느라고 다 갖다가 건드리고 감사원에서도 여러 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이 이제 어디론가 흘러 들어갔다면 그렇죠. 그것부터 찾아내는 것으로 오히려 다른 프레임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모를까. 그냥 이거 4대강을 누가 어떻게 했으며 뭐 이걸로는 어렵지 않겠나. 손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좀 쉽지는 않겠다는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아주 상식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공사비라는 게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각 구간별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맡아서 컨소시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사비 견적과 실제로 지급된 내역과 그 지급된 내역이 건설사 통장에서 어떻게 하도급 업체로 내려갔고 이거를 그냥 돈을 추적 다 했지. 다 했어? 다 했어. 네, 특수부에서 다 했어. 근데 잘 가려졌어. 왜냐면 시간을 만약에 줬다고 치고 사인이 징후가 있었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에서 자료를 남겨놨겠어요? 다 자료가 이미 다 파괴되고 어쩌고 하고 또 담합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뭉치가 그렇죠. 거꾸로 그러니까 역산해가지고 들어간 거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돈 뭉치가 어디서 발견됐어. 이거 뭐야? 뜬금없는 돈이 나왔어. 네, 찾다 보면 거꾸로 올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수지에다가 넣어놨을 테니까 그걸 누군가가 이제 찾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우연과 뭐 이런 것이 다 엮여가지고 발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를까. 그게 들어간 거를 거꾸로 찾아가기에는 시간도 너무 지났고 손도 너무 많이 탔다.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해악질을 하고 갔네요, MB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진짜로. 그리고 기무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한 내용이 또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요. 기무사가 연일 저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내 기무사 개혁 TF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라는 게 존재했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 만에 TF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만들었냐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야, 진짜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서 엄연히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꼼꼼하게 사찰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기무사라는 게 사실 군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 내 국정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똑같은 거지. 군 내부 이슈를 컨트롤하거나 사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군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민간인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이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6개월 동안이나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진짜 보기에도 쪽팔린 일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저희가 역사를 심용환 선생님이랑 매주 하잖아요. 역사 얘기를 할 때 프린스 심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박정희 정권은 중정과 보안사를 양대 축으로 나라를 통치해왔다. 그 두 조직이 중정은 뭐 민간, 보안사는 군과 나머지 다 감춰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공작정치와 정보정치로 통제를 해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었잖아요. 박근혜 정권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빠 흉내를 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그림을 그분이 그리셨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아니, 그분은 그냥 해맑으시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뭐 다 옛날 이제 흉내 내면서 왜냐면 뭐 박근혜 정권에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그 시대 그때 그 아저씨들이 많이 포진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다시 한번 퇴행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올해 초에 약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무사에서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 검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촛불 집회를 유혈 진압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JTBC에서 그걸 크게 보도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법률 검토를 했을 뿐이고 실행안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바하느냐라는 그런 역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쓱 넘어갔는데 이번에 TF 안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이철희 의원이 또 가지고 나와서 JTBC하고 인터뷰를 했던데요. 촛불 집회가 유혈 진압될 수 있는 상황들, 계엄령과 유수령에 대한 꼼꼼한 실행 플랜까지 세워놓은 문건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섬뜩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탄핵의 결과가 지금하고 다르게 나왔으면 촛불 집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이제 막 군대 나와가지고 막 장갑차 돌아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던 거니까. 군이 동원돼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겠다는 플랜을 꼼꼼하게 세웠고 그리고 단순 무력 진압이 아니라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나면 아예 군이 행정부 전반 그리고 언론까지 다 통제하는 플랜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5.16과 12.12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단지 탄핵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기각됐음에 기인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야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내가 지금 매주 촛불 집회 때 항상 효자동 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맨날 손을 들고 있었는데 잡혀간 거지. 잡혀가거나 총 맞았겠네? 그럴 수 있죠. 총까지 썼겠습니까마는. 격해지면 유혈 진압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무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저희 생각과 상식을 다 엎어버리는 집단이었더라고요. 네. 이런 획책을 했던 장성급들이 아직도 기무사 또는 군 내부 안에 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벌써 약간 적폐 이러면 조금 이제 피로감 물리기도 하고 그만해라. 그만하자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전히 사람들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시키니까 한 거지라는 게 변명이 되면 언제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거라서 다음에 또 누가 그런 시키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안 되죠. 하여튼 선례를 제대로 남겨야 되는데 적폐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시아나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기내식 대란으로 그 하청업체 사장님 한 분은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적기들에 이렇게 대한항공이 한동안 날리더니 아시아나냐 이번에는. 아시아나는 좀 다를까 싶었는데 안 다르더라고.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뉴스들만 보면 아시아나항공에서 국적기가 취항을 할 때 기내식을 싣고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내식 먹는 재미가 또 비행기 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내식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결항이 되거나 아니면은 출발을 굉장히 늦게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문 모르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 뭐 날씨도 괜찮고 왜 연착하는 거지 했는데 사실 그게 기내식 때문이었다. 사실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처음에는 기내식이 안 한다고? 왜? 아니 다른 이유도 아니고 뭔가 엔진에 뭐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악천후가 있다거나 저쪽 공항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지. 기내식이 도착을 안 해서 비행기가 안 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불거진 일들이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납품하는 회사가 외주 업체가 바뀌었다. 근데 그 바뀐 업체에서 물량을 소화를 못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그러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한 거냐?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요. 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파서 조사를 해봤는데 LSG 스카이셰프가 운영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 초에 갑자기 기내식 납품업체가 교체가 됩니다.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데로 바뀌거든요. 이제 이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회사가 어디냐면 중국 하이난 항공 소속의 계열사예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납품업체를 교체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후속 보도에 따라서 나오는 뒷배경이 뭐냐면 금호아시아나의 박삼구 회장이 지배자로 있는 금호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금호홀딩스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사예요. 이 금호홀딩스라는 회사에 1,600억 원을 투자해라 라고 기존 납품업체인 LSG 스카이셰프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랑 기내식 계약을 연장을 할 거면 금호홀딩스에 1,600억을 투자해라. 그러면 연장해주마. 근데 LSG 스카이셰프 쪽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던 거야. 왜? 여력도 없고, 왜? 그래서 이 1,6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중국계 자본, 아마도 하이난 항공 계열사로 추정됩니다만, 그쪽에서 투자가 되면서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인 게이트 고메로 계약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들으면 총수 일가가 자기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내식이라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또 그거 이상이 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게이트 고메 코리아가 올해 3월에 공장에 불이 났어요. 수많은 3만 명분의 기내식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샤프도앤코라는 외주사를 통해서 기내식을 공급받기로 단기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가 그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면서 이 기내식 대란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 네.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도가 돼요. 그러면 10년 전에 금호그룹이 해체가 됐어요. 이유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금호타이어, 금호고속, 금호아시아나 등등 주력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대우건설을 인수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차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우건설하고 네. 대한통운하고. 그렇죠. 네. 두 개를 딱 금호가 인수를 했는데 외적 규모를 불리기 위해서 외부 차입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두 개를 토했어요. 대우건설하고 대한통운을. 대한통운에서 CJ가 갖고 왔던가 했던가 뭐 그렇죠. CJ 네. 대한통운을 갔죠. 그러면서 금호그룹 자체도 그냥
찢어져 버렸어요. 금호 타이어, 금호 고속 같은 알짜 계열사들이 다 채권감독은행, 산업은행 이런 쪽으로 넘어갔어요. 박삼구 회장이 그때부터 일을 간 겁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명예를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나가 주축이 돼서 다시 한번 금호 그룹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꾸준히 한 10년 동안 자구책을 마련해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인 금호 아시아나의 핵심인 금호 타이어를 다시 인수해야 되는 게 이 양반의 이 지상 과제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호 타이어를 지금 인수하려고 협상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금호 그룹하고 더블스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더블스타는 어디냐? 중국계 타이어 회사입니다. 네. 청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타이어 그룹이에요. 얘네가 금호 타이어를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표가 났어요. 이제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금호 타이어를 다시 가져오려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차입을 무지하게 했어요. 외부 차입을. 아시아나 항공은 신용도가 괜찮으니까 돈을 많이 땡긴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금호 홀딩스라는 지주사로 돈을 넘기고 그 금호 홀딩스에서 금호 타이어를 가져오려고 계속 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돈이 부족한 거야. 타이어도 갖고 오고 하려면. 그래서 무리하게 1,600억 뭐 몇천억이 필요하니까 기내식을 레버리지로 해서 땡기려고 했던 거예요. 금호 타이어를 먹으려다 보니. 근데 그게 이 사단의 근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블스타로 결국에는 금호 타이어는 넘어갔고 더블스타는 이로 인해서 단숨에 중국 1등 타이어 회사 사이즈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더블스타의 총 자산 규모가 금호 타이어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전체 규모가. 그래서 쌍용 자동차처럼 또 먹튀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삼구 회장의 경영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가 이렇게 결국 기내식 대란까지 우리한테 피부로 다가오는 일까지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비교적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시아나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이게 기내식만 문제가 아니더라고. 적시에 부품이 계속해서 교체가 돼야 되는데 항공기 부품조차도 사실은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아끼느라고. 이게 지금 당장이야 먹는 기내식 파문이지만 안전사고로 이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나와가지고 네. 기자들한테 사과를 한답시고 네. 사과를 하면서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또 기름을 부었죠. 오히려 역풍을 지금 맞았거든요. 네. LSG 코리아에 대해서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배경 설명 안 하고 품질에 좀 문제가 있었고 원가 공개를 안 했다. 그래서 교체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이유를 만들었을 텐데 뭐 그러놓고는 또 뭐 대한항공이 이거 도와줬으면 네. 될 건데 안 도와줘서 그랬다는 둥.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대한항공이 도와준다고 했어. 근데 자기들이 싫다고 했어요. 네. 근데다가 그 바로 다음날에 LSG 코리아 쪽에서 우리는 품질 관리 쪽이랑 원가 쪽에 아무 문제 없었다. 박삼구 회장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반박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 뭐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 네. 근데 또 따님이 있는데 금호리조트 상무가 됐는데 네. 보니까 뭐 외국에서 요리 학교 다닌 거 말고는 딱히 경력도 이력도 이제 없는 친구인데 네. 여기 상무가 됐단 말이에요? 뭐 코스죠. 근데 이제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네. 기자회견하면서 또 딸을 또 좀 예쁘게 봐달라고 또 이런 얘기 했다가 좀 또 난리가 났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네. 정무 판단도 안 되고 과연 저런 분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맡아서 경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영자인가? 좀 기자회견을 보면서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뭐 다를 수 있겠으나 네. 그룹 내부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겠죠. 지금 네. 조직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네. 저 정도 이력 되는 선수가 들어오는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 못하고 문제를 못 삼는 정도 되면 네. 뭐 할 말 다 했구나. 그냥 막 하는구나. 그렇죠. 똑같은 재벌의 행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대한항공이 1등 항공사니까 그리고 그쪽 집안이 워낙 좀 샤우팅으로 워낙 또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많이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 금호아시아나도 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한항공 때처럼 또 막 모이고 있거든요. 네. 시위도 하고 주말에 또 단톡방도 막 생기고 네. 대한항공이랑 같이 연대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V4 벤데타 가면 쓰고 항공사라고는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고 네.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없죠. 일정 부분 이게 뭐 중요한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저 정도면 좀 이제는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항공이란 게 사실은 단순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안보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면허도 내주지도 않고 관리 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산업인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다는 게 좀 한심스럽고 이번 기회에 좀 다 드러나가지고 네. 잘못된 것들이 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네, 저희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우리 조영호 회장님 영장은 기각됐는데 네. 굉장히 아플 것 같은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차명약국으로 지금까지 뭐 한 1,000억 원 정도를 토해내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약국 중에는 여기가 최고라며요. 매출액으로만 치면. 나야 몰랐지. 거기가 대한항공 계열인지도. 근데 이게 우리나라 1등이래요. 네, 매출액으로 기준으로만 치면. 네. 근데 여기를 이제 차명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라서 이게 7대3으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내고 본인이 30%를 이제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 가가지고 이제 3,000원 내면 원래는 약값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7,000원을 냈던 건데 만약에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제 대신 이렇게 사무장 뭐 병원처럼 지금 차명으로 약국을 한 거니까 요렇게 되면 전부 다 징수해야 된대요. 당연히 그렇겠지. 면허가 없이 불법으로 한 건데.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이 아니고 검찰이 기소하면 바로 할 수 있대. 그래? 바로? 네, 왜냐면 기소 때부터 판결 때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돌리고 명의 돌리고 어쩌고 하면 징수를 못 하니까 아예 검찰 기소 시점에 그거를 가져오는데 가져오는데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가 1순위가 주식이래. 주식이야.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경영권에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가가지고 지금 뭐 어디 뭐 다른데 뭐 이런 거보다 잘못하면 주식 싹 다 뺏기게 생겼어요. 현금이 당장 없으면 주식으로 바로 환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2016년도에 사재 400억인가를 뭐 기부를 하면서 털어내면서 이게 뭐 전 재산의 2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뭐 그렇게 하겠어? 근데 만약 그렇다고 치면 1,000억이라 그러면 전체 재산의 한 절반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상속세 탈루액 그것도 한 500억 된다네요. 그럼 1,500억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주식 나가면 경영권이 위험하죠. 그러면 추징 주체가 국가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대한항공이 국가 기관 항공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주식을 어떻게 팔 거야? 못 팔지. 누구한테 팔 거야, 그리고? 기소 시점에 잘못하면 이거.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이거를 좀 하면, 굉장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양호 회장의 병원이 인하대병원 옆에 있는 병원이었다고 하네요.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인하대병원 옆에, 그러니까 대학병원 옆에는 약국들이 되게 많잖아요. 쫙 있어가지고, 그 거래를 그 환자들이랑 터가지고 탁탁탁 받아가는데 인하대병원 옆에 있는 이 약국이 거의 독점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 약국으로는 매출이 짱이었던 거네요. 아무튼 지금 조실가는 물컵 한번 던지시고 소리 한번 지르시는 게 여태까지 하던 건데 이제 그게 터져 나온 거지. 이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4명이나 물론 다 기각돼가지고 일가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없기는 한데 지금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이제 한 번에 훅 넘어갈 수도 있게 생겼으니까. 인하대가 왜 인하대인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난 뻥인 줄 알았어요. 전에 듣긴 들었는데 인천 하와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인하대가? 네.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야. 왜냐면 인하대가 지금은 한진 소속이지만 처음에는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하와이의 이민자들이랑 같이 독립운동을 했었잖아요. 그치. 하와이에 가 있는 분들이 독립자금으로 모아준 돈을 모아서 세운 학교가 인하대래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인천 하와이라는 거예요. 인천 하버드 아니냐고 했다가, 인천 하와이래. 그 인하대를 한진그룹이 그러네. 재단을 가져오면서 인하대가 된 건데. 하와이 교포 2세 교육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운영했던 한인 기독학원을 처분한 대금과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 그걸 합쳐가지고 재단법인 인하학원이 만들어졌대요. 인천 하와이였어. 야, 부곡 하와이도 생각나고. 부곡 하와이 문 닫았죠. 네. 이렇게 잘 좀 뜻깊은 사람이 좋은 뜻으로 만든 재단이고 좋은 학교인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그렇지. 네. 환수합시다. 아무튼 뭐 환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수되면은 이제 기내 방송 있잖아요. 기내 방송을 김프로 쇼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럴까? 네. 그건 한번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다스가 또,
살짝 뉴스에 올라왔는데, 이상은 회장이 이제 깜짝 인사를 하면서, 뭔가 이게, 형제의 난이냐, 이제 그쪽에서 자승줄연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뭔가 계획된 전략인 것이냐, 뭐 요걸 놓고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왜 이제 재벌가들이 워낙 형제 간에 난이 많으니까, 비근한 예로는 뭐 롯데부터 시작해서 멀리 가면 현대까지 있잖아요? 비로소 음지에 있었던 이상은 회장이, 그렇지. 요때를 노려서, 나와 우리 아들이 다스를 먹는다. 라는 액션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아니다. 이상은 회장은 그런 그 경영 능력과 수완을 발휘할 사람이 절대 못 되고, 이거는 MB 쪽이 재판에 유리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해석이 더 많아요. 네. 회사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오너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이상은 회장이 한 번도 인사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깜짝 인사, 기존의 사장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올리면서 내가 진짜 오너다라는 그 페이크 모션을 하는 거죠.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MB는 나가서 법정에서 봐라. 이상은 회장이 오너 아니냐. 인사권을 저렇게 휘두르는데 저 사람이 오너지 내가 무슨 나는 모른다.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냐. 근데 그런 이제 전략일 것이다. 라는 해석을 이제 공장장부터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냥 일반 뉴스들에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가만히 있던 이제 뭐 이상은 씨 측근인 아들이나 뭐 이런 이동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게 있는데 저는 제3의 이론을 이주의 관심법인가요? 이주의 관심법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둘로 얘기하면 욕심인 거냐 전략인 거냐 거잖아요. 근데 그 전략을 그러면 합의한 것이냐 단독으로 한 것이냐가 있을 수 있잖아요. MB와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한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한 거냐. 그렇지. 욕심이라고 보기에는 여태까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궤적을 다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완을 발휘하기가 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략이라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전략을 합의하에 이상은 패밀리와 MB 패밀리 그쪽이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자 해서 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했을 것이냐. 동생을 생각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그냥 한 거냐. 동생을 향을 애끓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동영 씨는 이런 쪽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그냥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영 부사장이.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해석을 하기에 저거는 MB 쪽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재판에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동영 씨가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봐봐요. 당신들 재판 유리하다니까? 아니라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쓱 먹는다. 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 막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하려면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MB가 그걸 키를 쥐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상의하고 어쩌고 하는 내용이 이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구치소에 가서 변호사들이 가서 접견을 하잖아요. 접견하죠. 접견을 해서 피의자랑 나눈 대화들이 다 공개됩니까? 그게 이제 구치소 감독관한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없는 뭐 이런 곳에는 이제 녹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데 녹음이 안 되는 곳에서 하기도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리고 아주 이런 예민한 얘기는 안 들리게 하겠지. 뭐 그걸 들리게 하겠어? 모르게 할 테니까 이쪽에서 전략을 먼저 짜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에 나와서 나는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컨택이 없었다 그러면 이동영 씨가 그냥 생각해서 해도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 명분도 내가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먹는다. 라고 해도 다 먹진 않아도 적당한 부분 이렇게 포션을 해도 뭘 하겠어. 그런 포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요게 다스 내부의 인적 구성이나 정치적인 지형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하는데 여전히 다스 주변에는 MB 사람들로 포위되어 있어서 MB나 이시영의 지령이 없이는 경영이 안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이동영이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했다 해도 그냥 3일 천하야. 길게 못 가. 기업의 생리상. 근데 그렇지 않다. MB 사람들이 많이 옅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또는 핵심 중인 MB 사람 중에 하나가
이동형 쪽으로 붙어버렸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는 거예요. 근데 그 녹취록에도 옛날에 보면 이동형 씨가 굉장한 불만을 막 표현하면서 불만 많지. 저쪽에서 다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욕심이 나는 수도 있잖아요. 있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오히려 거꾸로 제한된 액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에 만약 이상은 씨 쪽에서 이게 오히려 시작이 된 플랜이라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뭔가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터져 나올 거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스르르륵 지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서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재밌는 게임입니다. 네. 선 액션 후 협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네. 내가 이렇게 협상해 줄 테니까 다스 지분을 갖고 계신 거의 절반은 우리 쪽 감으로 넘겨라. 그러면 당신도 재판에 유리하고 나는 다스 절반 먹고. 오케이? 딜? 그럴 수 있지.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어차피 돼 있는 거니까. 네. 세금 필요 없고. 막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받을 건가? 근데 MB 성격상? 근데 제가 볼 때는 MB 성격상 안 받을 거거든. 안 받지.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게 누구 돈인데 이러면서. 네. 네.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터져 나오면 오히려 역제안이다 이건. 네.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MB는 절대로 그거를 오케이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자기 돈 10원 허투루 쓰는 분이 아닌데. 그럼요.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다스 내용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대통령 전용기 가지고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이거는 항상 여당이 되면 전용기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당이 되면 세금 낭비다.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던 게 노무현 정부부터 이제 계속 내려온 거라서. 그랬죠. 이번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개조해가지고 임대해서 쓰는 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쯤 있을 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용기 뭐 하나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뭐 대통령만 계속 타는 건데 물론 이제 사놓고 나서 리스차 타듯이 관리하고 뭐 이런 거에 돈이 들어가는 걸 뭐 있다고 해도 그거야. 그래도 그때다 가지고 개조하고 뭐 이럴 일인가?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되어 있는 전용기가 하나 있으면 좋죠. 네. 네. 근데 다른 나라들도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많고요. 대통령 전용기가 에어포스 1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8대가 있답니다. 네. 8대가 있고 거긴 뭐 비행기 없으면 못 다니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일본도 2개 있고 중국, 프랑스, 독일 각각 2대씩 있고 러시아 1대 있고 북한도 있잖아. 북한도. 네? 근데 미국을 못 가잖아. 참매 있잖아. 우리도 하나 삽시다. 네. 한번 사놓으면 뭐 문재인 대통령만 타십니까? 계속해서 쭉 타는 거지. 네. 사도 된다고 봅니다. 이건 될까 안 될까는 이제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죠. 근데 어지간하면 그냥 이제는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금은 사도 옛날같이 막 그렇게 그런 말이 조금 덜 나오지 않겠나.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나마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2020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매를 해도 그 다음 대통령부터 주로 쓸 비행기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의 어떤 국격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 주간의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김 선생의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뭐 다 하나만 다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 올리지 마시고. 올리셔도 돼요. 저는 여성분들의 반응으로 먹고 삽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한 주 이슈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